2000년 4월 강원도의 한 평범한 주택에서 새 주인이 이사를 준비하던 중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벽을 뚫고 들어간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쇠사슬로 연결된 채 발견된 여성의 유골. 그녀는 10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지하실에 감금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 채 10년을 살게 한 거죠. 그동안 위층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고 아무도 지하실의 비극을 알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가정 내 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며 개입을 꺼리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경찰관 가정의 문제라면 더욱 그랬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한 여성을 10년간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오늘은 1990년 실종되어 2000년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유골로 발견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정폭력의 어두운 민낯과 그것을 방치한 사회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미경이 강태수와 처음 만난 건 1987년 여름 축제에서였습니다. 당시 16세였던 미경은 지역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조용한 성격의 여성이었죠. 22세의 강태수는 지역 경찰서에서 순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장에서 제복을 입고 순찰 중이던 태수의 모습은 미경에게 신뢰감을 주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경찰관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보였던 거죠.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경은 첫눈에 그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약 1년간의 교제 기간 동안 태수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꽃을 선물하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보석까지 선물했죠. 작은 마을에서 이런 로맨틱한 구애를 받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미경은 행복했고 주변 사람들도 둘의 관계를 부러워했습니다. 1988년 봄 두 사람은 지역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경은 행복해 보였고 경찰 제복을 입은 태수는 동료들의 축복을 받으며 미소 지었죠. 50명의 하객이 참석한 피로연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신혼부부는 태수의 부모님이 물려준 1950년대식 한옥을 개조한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라 집은 태수 혼자 상속받은 상태였죠. 결혼 첫 해는 비교적 평온했어요. 미경은 당시 한국의 관습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태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에 대한 사소한 불만, 청소 방식에 대한 지적, 아내의 외모에 대한 간섭이었죠. 그러다 점차 외출할 때마다 보고를 요구하고 친구들과의 연락을 감시하고 친척 방문까지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말이 되자 부부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됐어요. 태수는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왔고 분노와 공격성을 드러냈습니다. 미경은 멍든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죠. 문짝이나 가구에 부딪혔다고 변명했지만 이웃들은 점차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비명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거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길 리 없다는 믿음, 그리고 가정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미경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1990년 10월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언니 정수경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털어놓았고 수경은 동생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제안했죠. 미경이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자 태수는 격분했습니다. 이혼은 자신의 경력을 망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며 외쳤어요. 경찰관이 이혼한다는 것은 당시 작은 마을에서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었거든요. 태수에게 아내는 자신의 소유물이었고 자신의 삶을 파괴할 권리가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미경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1990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주인은 그날의 미경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불안해 보였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여러 번 뒤를 돌아봤다고 하죠. 태수는 그날 오후 6시에 근무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교대 시간까지 직장에 있었다고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모호해졌죠. 다음 날인 11월 16일 이웃 사람들은 집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평소 아침이면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미경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에 한 이웃이 아내의 안부를 물었을 때 태수는 친척 집에 머물고 있으며 며칠 후 돌아올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대답이었죠. 일주일 후 언니 수경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게 이상했거든요.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태수는 아내가 여전히 다른 지역 친척 집에 있다고 말했어요. 수경이 친척의 연락처를 요청하자 태수는 미경이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가정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12월 초 수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성인 여성이 가정 문제로 집을 나가는 건 흔한 일이며 특히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는 설명뿐이었죠. 더 큰 문제는 태수가 경찰 동료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동료들에게 아내가 이혼을 위협했으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둔 상태였어요. 경찰서장은 수경에게 직접 태수는 성실한 직원이며 아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가정 문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아내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폭력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성인의 실종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6개월 후인 1991년 6월 태수는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에는 아내가 자발적으로 가족을 떠나 행방불명 상태라고 기재됐어요. 놀랍게도 미경이 직접 쓴 것처럼 보이는 편지도 첨부됐습니다. 편지에는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는 내용과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필적 감정사는 서명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태수가 아내의 서명이 들어간 각종 서류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행 명세서, 의료 기록, 각종 신청서 등 서명을 모방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미경은 태수의 아내가 아니게 됐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자신의 의지로 가족을 떠나 실종된 여성일 뿐이었죠. 수경은 계속해서 동생을 찾으려 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이웃 마을에 광고를 내고 서울까지 가서 확인했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한편 태수는 경찰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동료들은 오히려 그에게 동정적이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태수는 재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내향적이 되어갔어요. 이웃과의 교류를 피하고 회식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죠. 자유시간은 모두 집에서 보내며 술이나 개조 작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태수는 매일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곳 창문 없는 작은 방에서 아내를 감금한 채로요. 미경이 지하실에서 겪은 일은 나중에 그녀 자신이 남긴 기록을 통해 재구성됐습니다. 그녀는 태수가 가끔 음식과 함께 가져온 낡은 신문 조각에 글을 썼던 거예요. 12월 15일 저녁 가게에서 돌아온 미경을 태수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공격적인 상태였죠. 이혼 이야기가 다시 시작됐고 미경은 결심이 확고하다고 말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다음날 아침 언니 집으로 갈 짐도 싸둔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경이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뒤를 돌리고 있을 때 태수는 재떨이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의식을 잃고 부엌 바닥에 쓰러진 미경을 보며 태수의 첫 생각은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곧 아내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의혹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는 의식을 잃은 미경을 지하실로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작은 방에서 벽에 금속 고리에 쇠사슬로 그녀를 묶었어요. 미경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이 함정에 걸렸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창문 없는 작은 방, 천장의 전구만이 유일한 광원이었어요. 허리를 묶은 쇠사슬은 벽에서 2m 이상 멀어지는 걸 막았죠. 태수는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조용히 행동하면 음식과 물을 가져온다. 소리 지르거나 탈출하려 하면 굶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죽인다고 말했어요. 처음 미경은 남편이 장기간 자신을 감금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광기일 거라고, 정신을 차리면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됐습니다. 태수는 매일 퇴근 후 지하실에 내려왔어요. 그는 빵이나 국,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화장실용 플라스틱 양동이에 물을 갈아주고 그리고 매번 아내를 강간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소유물이며 어떻게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요. 미경은 저항하려 했지만 쇠사슬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서서히 미경은 남편이 자신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였죠. 공식적으로 아내는 실종됐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그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감금 초기 몇 개월간 미경은 여전히 구조를 기대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치려 했지만 지하실의 방음은 견고했어요. 게다가 태수는 거의 아무도 집에 초대하지 않았죠. 미경과 외부 세계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태수가 양동이에 깔기 위해 가져온 낡은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신문들로 날짜를 추적하며 감금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파악했어요. 1년이 지나자 신문 여백에 메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날짜와 일어난 일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었죠. 점차 메모는 더 상세해졌어요. 오늘은 생선을 가져왔다. 자기가 잡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가게에서 산 거다. 나를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계속 앉아 있어서 등이 아프다. 이불이 완전히 낡았다. 새 걸 달라고 했지만 이걸로 충분하다고 한다.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이웃 누군가가 아픈가 보다. 그 구급차가 나한테 와줬으면. 기록들은 미경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점차 변해갔는지 보여줍니다. 절망과 분노에서 무기력으로, 다시 희망으로, 그리고 완전한 무관심으로요. 인간과의 접촉이 완전히 결핍된 것은 특히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태수는 매일 왔지만 음식을 가져오거나 그녀를 강간할 때만 말을 걸었을 뿐입니다. 대화도 없었고 바깥 세상 소식도 없었어요. 자신의 소리를 잊어버릴 것 같았죠. 오랫동안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완전히 말하는 법을 잊어버릴까 무서웠습니다. 기억나는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서 불편했어요. 신문에서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났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걸까? 모두가 내가 사라졌다고 믿는 걸까? 미경의 신체 상태도 악화됐습니다. 운동 부족, 영양 불량, 비위생적 환경으로 항상 어딘가가 아팠어요. 관절이 아프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는 충치가 됐죠. 태수는 아내가 고열에 시달릴 때조차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염 진통제만 가져다 주며 죽으면 내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감금 4년차쯤 미경은 정기적인 기록 쓰기를 멈췄습니다. 필적은 불안정해지고 생각도 혼란스러워졌어요. 1994년 기록에는 이상한 문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벽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 얘기를 해준다. 오늘 엄마를 봤다.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곧 나를 집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태수가 새 쇠사슬을 가져왔다. 낡은 건 녹슬었다. 새 건 무겁지만 아름답게 빛난다. 정신장애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미경은 혼자 대화 상상의 상대를 만들어냈고 때로는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한 점만 바라보며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변화를 알아챘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요. 정신적으로 무너진 여자는 저항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생명 없는 인형 같았습니다. 1995년 태수는 승진해서 도청 본부로 전근 제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가족 집에 대한 애착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실제로는 미경을 두고 갈 수 없었던 거죠. 이미 그는 비밀스러운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매일 퇴근 후 지하실로 내려가면 순종적인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의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1996년 미경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실신이 빈번해졌으며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졌어요. 오랜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는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의사에게 보일 용기가 없었어요. 어떤 의료 검사도 장기간의 감금과 학대 흔적을 드러낼 게 분명했으니까요. 치료 대신 그는 단순히 진통제약을 늘렸을 뿐입니다. 그 시점에 메모는 더욱 혼란스러워요. 온몸이 아프다. 죽고 싶지만 무섭다. 죽은 후에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태수가 내가 죽으면 마당에 묻겠다고 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엄마가 매일 밤 온다. 같이 가자고 부른다. 하지만 못 간다. 쇠사슬이 날 막는다. 1997년까지 신체 상태는 위기적이 됐습니다. 거의 걸을 수 없었고 낡은 이불에 누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피부는 건강하지 못한 노란색이 됐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죽음을 향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집에서 화장할 가능성을 검토했죠. 막 발달하기 시작한 인터넷에서 시신을 녹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살아남기 위해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아마 자기 보존 본능이었거나 해방을 기다리고 싶다는 소망이 그녀를 지탱했을 겁니다. 1998년 기록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마당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린다. 이웃에 손주가 생긴 모양이다. 아이들 보고 싶다. 태수가 사과를 가져왔다. 오랜만이다. 역시 나를 미워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나가면 책을 쓸 거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에게 말할 거다. 미경 일기의 마지막 기록은 1998년 12월입니다. 매우 춥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태수가 고치겠다고 했지만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동사할까 무섭다. 만약 죽으면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다. 손톱으로 벽에 이걸 쓰고 있다. 언젠가 누군가 읽어줄지도 모른다. 법의학 조사관들은 나중에 손톱으로 지하실 벽에 새겨진 글자들을 발견했어요. 가장 긴 것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이름은 정미경이다. 남편이 1990년 11월부터 여기 나를 가뒀다. 이걸 찾으면 내가 내 의지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1998년에서 1999년 겨울 마침내 집 보일러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태수는 거실에 전기 히터를 설치했지만 지하실은 차갑게 내버려뒀어요. 미경은 남편이 가져다준 낡은 이불에 몸을 감싸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1999년 봄까지 그녀는 심각한 폐렴에 걸렸어요. 태수는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하실 방문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때로는 음식과 물을 가져오는 걸 잊기도 했어요. 마치 미경이 자연스럽게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999년 여름 미경은 거의 먹는 걸 멈췄어요. 물이나 태수가 가져온 약간의 국만 마셨습니다. 그녀의 몸은 위적 상태까지 말랐죠. 9월 태수는 아내가 며칠째 자신의 도착에 반응하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불 위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호흡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맥박도 느끼기 어려웠죠. 하지만 미경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9년간의 감금으로 피폐해진 그녀의 몸은 존재의 하루하루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몇 시간 혼수 상태가 되고 의식을 되찾아 약간의 물을 마시고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태수는 끝이 가까운 걸 알았어요.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멈추고 가끔 물통에 물을 보충하기만 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아내를 굶겨 죽이고 있었던 거죠. 미경의 정확한 사망 날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1999년 11월이나 12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사인은 장기간의 쇠약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이었습니다. 태수는 12월에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미경은 마지막으로 본 그 자세 그대로 이불에 누워 있었죠. 쇠사슬은 여전히 허리에 채워진 채였고 죽어서도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태수의 첫 생각은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9년 전이었다면
더 쉬웠을 겁니다. 그때라면 어떤 이야기로든 시신의 소실을 설명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공식적으로 남편을 떠난 지 오래된 이혼 여성의 시신이 전 남편 집에서 나타난다면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킬 게 분명했어요. 왜 그녀가 전 남편 집에서 죽었는가? 왜 그는 사망을 신고하지 않았는가? 애초에 왜 그녀가 지하실에 있었는가? 태수는 시신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실 입구를 판자로 막고 못을 박은 뒤 위에 시멘트를 발랐어요. 마치 거기에 방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요. 냄새를 숨기기 위해 강력한 환풍기를 설치하고 낡은 환기구를 통해 공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환기구를 건축용 폼으로 밀봉하고 공기가 빠져나갈 작은 구멍만 남겨뒀죠. 몇 달 동안 냄새는 확실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신이 자연스럽게 미라화되면서 냄새는 약해졌어요. 2000년 여름까지 시신의 냄새는 거의 없었습니다. 태수는 아내 사후 6개월 동안 그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시신 옆에서 생활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지하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2000년 초 태수는 집을 팔고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매자는 시골에서 저렴한 주택을 찾던 서울 출신의 젊은 부부 이태연, 김은미 부부였어요. 가격은 저렴했고 거래는 신속하게 성사됐습니다. 이태연과 은미는 두 어린아이와 함께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죠. 배치를 바꾸고 보일러와 수도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오래된 집을 현대식 주택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태수는 집의 문제점에 대해 아무것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시 지하실의 존재를 숨기고 보일러가 있고 도구를 보관하는 일반 지하실만 보여줬어요. 2000년 3월 태수는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제주시의 수산 가공 공장에서 경비원 자리를 얻었죠. 일은 단순하고 월급은 적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어요. 동료들은 새 직원을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과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진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태수는 작은 원룸을 빌려 친구를 만들지 않고 자유시간은 모두 집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기억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죠. 쇠사슬에 묶인 미경,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의 목소리, 지하실의 어둠 속 죽음. 태수는 머릿속 목소리를 끄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씨 부부는 구입한 집에 개조를 시작했어요. 우선 위층 공사를 했습니다. 배선을 교체하고 벽을 다시 칠하고 바닥을 바꿨죠. 모두 직접 하고 가장 어려운 작업만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작업은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지하실에 손댄 건 4월이 된 후였어요. 태연은 거기에 작업장과 공구 보관실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환기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죠. 태연이 낡은 환기구에 건축용 폼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달콤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쥐나 고양이가 어딘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냄새는 너무 강하고 특징적이었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 의심스럽게 부드러워 보이는 벽 부분에 다다랐죠. 지하실의 다른 벽들과 달리 여기에는 오래된 회칠이 보이지 않고 비교적 새로운 것만 있었어요. 태연은 망치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소리는 공동임을 나타냈고 벽 너머에 공간이 있음을 보여줬어요. 아내 은미를 불러 두 사람은 그 벽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구멍을 뚫었을 때 냄새가 쏟아져 나왔어요. 은미는 곧 그것이 죽음의 냄새임을 알아챘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집 밖으로 도망쳤고 태연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첫 경찰차가 20분 후 도착했습니다. 수년간 형사수사에 종사한 김 형사는 곧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했죠. 수사팀과 법의학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저녁까지 이 시간은 범죄 현장으로 변했어요. 경찰은 막혀있던 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세로 2m 가로 3m의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어요. 방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진 인간의 골격이 앉아 있었습니다. 녹슨 쇠사슬이 골반을 둘러싸고 있었고 벽에 금속 고리에 고정돼 있었죠. 시신 옆에는 낡은 이불, 플라스틱 물통, 양동이, 일부 의류, 신문 조각들이 놓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상한 약, 아마도 진통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박 형사는 이것이 평범한 살인이 아니라고 곧 확신했어요. 허리 쇠사슬, 격리된 반, 모든 생활용품들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감금돼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시신의 초기 검사는 법의학 전문가가 진행했어요. 골격은 신장 약 160cm, 사망 시 25세에서 35세 사이 여성이었습니다. 뼈에는 의료 개입 없이 치유된 골절 흔적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시신 옆에서 발견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노트와 신문 조각들은 정미경이라는 여성의 감금 이야기를 말해줬죠. 박 형사는 곧 경찰 기록을 조사했어요. 미경의 실종 사건은 1991년에 종결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여성이 자발적으로 가족을 떠난 것으로 믿어졌죠. 하지만 이제 그녀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감금돼 있었고 남편인 경찰관 태수가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던 거예요. DNA 검사가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확실히 미경이었어요. 뼈 상태로 보아 전문가들은 사망이 약 1년 전인 1999년 말에 일어났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인은 장기간 영양실조와 의료 부재로 인한 쇠약이었어요. 뼈에는 여러 질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며칠 후 제주도에서 발견됐어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가 그가 제주시 수산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수사팀이 제주도로 날아가 직장에서 그를 체포했죠. 태수는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혐의 내용을 듣고 변호사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조용한 경비원이 10년간 아내를 감금한 살인자였다니요. 첫 조사에서 태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발견된 골격을 본 적 없으며 시신이 어떻게 자기 옛집에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죠. 누군가 범죄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시신을 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지하실에서 발견된 미경의 메모는 남편의 행동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필적 분석은 모든 메모가 피해자가 쓴 것임을 확인했죠. 또한 제주도의 태수 원룸 수색에서 미경의 사진과 그들의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발견됐습니다. 변호사가 부인은 소용없다고 설명한 후 두 번째 조사에서 태수는 증언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걸 발견하고 시신을 숨기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서서히 증거의 무게 아래에서 태수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야기는 미경이 남긴 기록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재떨이로 머리를 때린 것, 지하실 감금, 오랜 학대와 폭력, 그녀를 죽이려 한 건 아니었다고 태수는 반복했습니다. 그냥 그녀가 내 삶을 망치게 두고 싶지 않았다고요. 경찰관에게 이혼은 경력의 끝이다. 아내가 나를 떠나면 모든 게 알려질 것이다. 정신감정 결과 태수는 정상이며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르시시즘 경향과 공감 능력 결여 외에 진단된 정신장애는 없었어요. 태수의 재판은 2000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언론 보도를 받았어요. 10년간 지하실에 감금된 여성의 이야기는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해자의 언니 수경이 재판에 참석했죠. 그녀는 동생을 찾으려 경찰에 갔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10년간 언니가 어딘가에서 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내 언니는 나로부터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벽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법원은 태수를 불법 감금, 강간,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를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특히 가정 내 분쟁이 있을 경우 실종자 신고에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의무화하는 새 법률이 제정됐죠. 태수는 서울의 최고 경비 교도소에서 형기를 시작했어요. 동료 재소자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범죄자들조차 아내 감금 이야기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2004년 태수는 독방에서 자살했습니다. 교도관이 이불로 만든 밧줄에 목을 맨 그를 발견했어요. 유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이씨 가의 집은 재판 종료 후 곧 팔렸습니다. 여성이 10년간 감금됐던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죠. 건물은 철거됐고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원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미경의 이름은 새겨지지 않았지만 현지 주민들은 기념비가 누구에게 헌정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그녀의 실종 기념일에 기념비에 꽃이 받쳐져요. 언니 수경은 가정폭력 반대 운동의 활동가가 됐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동생의 이야기를 하며 여성들에게 폭력과 굴욕을 참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죠. 미경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도망칠 수 없었다고 수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정폭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은폐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죠. 미경이 남긴 메모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절망 속에서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한 인간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불과 몇 미터 위 세상에서 일상이 흘러가는 걸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구급차 사이렌, 이웃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그 절망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이상한 징후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가정 문제라는 이유로 개입을 주저하고 있진 않은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의심을 거두고 있진 않은가 하는 거죠. 미경의 비극은 한 사람의 악행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실종자로 신고한 언니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 집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모른 척한 이웃들, 가정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라며 선을 그은 사회 전체가 이 비극에 일조했던 거예요. 다행히 이 사건 이후 한국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실종 신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무가 명확해졌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확충됐죠. 하지만 법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태도거든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 요청에 귀 기울이고 권위나 체면보다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 미경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죠. 미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녀가 남긴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년간 지하실에 감금돼 있다가 발견된 한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